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로마 공화정을 철폐하고 제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신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총 128가지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제가 해석하기에 오비디우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을 것이다, 재편집했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아마 오비디우스는 로마에 있을 때나 흑해에 있을 때 밤하늘에 별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이 별을 보던 시대였죠. 별이 그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로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 위에 길 하나 있는데 하늘이 맑을 때는 눈에 보이는 길이다. 은하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곳을 통해서 신들이 오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은하수 밀키웨이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났죠. 유피테르입니다. 로마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제우스 유피테르는 천하의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애를 하나 낳아온 거예요. 근데 이 자식 젖을 먹여야 되니까 자기 진짜 부인인 헤라, 유노죠. 헤라에게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헤라의 젖을 빨도록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헤라가 여신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누가 젖을 빠니까 팍 밀쳤습니다. 그때 가슴에서 젖이 뿜어져 나왔고 그것이 은하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오비디우스는 이 책의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시대에 새로운 달력이 나왔습니다. 카이사르 원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카이사르가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이제 로마의 법을 공포하게 되죠. 앞으로 이 달력대로 1년의 운행을 이제 계산한다. 1년에 365일 12달입니다. 자기 이름까지 집어넣었죠. 줄라이가 바로 자기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천문학자들이 전체의 운행을 관찰해서 1년이 365일로 구성된다는 것을 관찰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별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많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카이사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새로 등장한 원력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키케로 같은 사람이요, 카이사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물론 아우구스투스도 싫어하죠.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별 이야기를 가지고 달력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밤에는 검문고 자리가 떠요 하고 말하자 키케르는 그렇고 말고 누구 명령인데? 라고 빈정거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황제가 새로운 원력을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많은 별 이야기들이 바로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북쪽 왕관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테세우스의 전설과 연관이 있죠. 아테네 창건자인 테세우스가 크레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크레타의 미노스 왕은 미노타우로스라 불리는 반인 반우의 괴물을 미로 궁전에 가두고 먹이로 쓸 사람을 아테네로부터 조공받고 있었다. 이에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처단하기 위해 크레타로 들어간다. 그런데 미노스 왕의 딸 공주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 미로를 탈출하는 비책을 알려주게 된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알려준 대로 실타래를 풀면서 미로 안으로 들어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다. 이후 함께 아테네로 향하던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는 낙소스 섬에 잠시 머무른다. 그런데 테세우스는 잠든 아리아드네를 섬에 남겨둔 채 떠나버리고 만다. 홀로 남겨진 아리아드네를 발견한 것은 낙소스 섬에 머물고 있던 술의 신 바쿠스였다.
바쿠스는 아리아드네를 아내로 맞이하고 황금관을 결혼 선물로 주었는데 이 관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 북쪽 왕관 자리가 됐다고 전해진다.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아드네를 낙소수섬에다가 내려놓고 떠나버립니다. 저기 그림에 잘 보시면 왼쪽에 조그마한 배가 보이죠? 테세우스가 타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바쿠스가, 이 낙소수섬에 있던 바쿠스가 아리아드네에 반해서 그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녀가 쓰고 있던 화관을 집어다가 하늘로 던졌으니 그 밤하늘에 빛나는 북쪽 왕관 자리가 바로 이 테세우스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포함됐을까요? 바로 카이사르가 시작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같은 집안이었던 그 카이사르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밤하늘의 별은 원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공전과 자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질서를 지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이제 디아나와 칼리스토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칼리스토가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나른 유피테르가, 제우스죠, 천하의 바람둥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미모에 반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여성을 꼬실까라고 해서 생각을 하다가 여성으로 변장을 합니다. 디아나로 변장합니다. 아까 제가 그 오비디우스가 접근할 때 뭐라고 그랬죠? 같은 이성 친구로서 지내면서 접근하라, 뭐 이렇게 했죠, 그죠? 바로 그런 작전을 쓴 겁니다. 여성으로 변장한 겁니다. 디아나로 변장해서 슬쩍 접근을 해서 이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칼리스토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디아나가 누굽니까? 유피테르죠, 그죠? 남자입니다. 신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유피테르보다 위대하신 여신이십니다. 그분께서 들으신다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디아나로 변장해 있던 유피테르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감히 이게 내가 나를 욕해? 내보다 낫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죠. 이 칼리스토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리스토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숲의 우물 쪽으로 연못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디아나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칼리스토가 와서 같이 목욕을 하는데 보니까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이곳에 꺼져버려라. 신성한 샘물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하고 쫓아내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제일 화를 냈을까요? 바로 유피테르의 아내 유노가 화가 났습니다. 헤라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곰으로 변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칼리스토는 곰으로 변해서 유피테르의 배은 망덕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삽입되어 있을까요? 왜 이야기가 앞부분에 이권에서 강조되어 있을까요? 오비디우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총에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오비디우스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그냥 단칼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 멀리 흑기에 추방되어서 자기를 총애했던 그 황제의 배은 망덕 때문에 자기는 곰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 정재석 교수님이 계시니까 중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중국 고사로 이야기한다면은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악타이온 이야기입니다. 이 악타이온은요, 사냥의 귀재였습니다. 사냥꾼 하면 악타이온, 악타이온 하면 사냥꾼이었습니다. 정말 사냥을 다, 특별히 개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사냥을 하면은 못 잡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타이온이 못 볼 걸 봅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죠?
아마 오비디우스도 못 볼 걸 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악태원이 뭘 보게 됐냐? 디아나가 모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디아나가 숲의 우물에서 숲의 그 연못에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데 악타연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디아나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깜짝 놀란 디아나는 악타연에게 꺼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벌을 내립니다. 뭐로 만들까요? 사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사냥꾼 악타연, 사슴을 잡으러 다니던 악타연이 사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들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개들이 악타연을 사슴으로 알고 잡으러 다니게 된 것이죠.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떼는 먹이를 잡겠다고 그동안 악타연이 사슴을 잡으러 뛰어다녔던 그 길에서 악타연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종 사냥감을 뒤쫓고 하던 그 장소에서 이제 그는 쫓겨 달아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리던 것들에게 쫓겨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비디우스조차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비디우스는 우리들에게 아주 인생의 지혜 같은 말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베누스와 아도니스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누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프로디테의 로마판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신입니다. 늘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던 여신이었죠. 보통 나무 밑에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미모를 점검하는 일이 그녀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누스가 아도니스라는 젊은 남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게 됐느냐? 문제가 생겼어요. 베누스의 아들이 큐피터인데요. 이 큐피터가 화살을 가지고 놀다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 화살을 가지고 놀다가 몸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 화살로 어머니의 몸에 상처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누스는 처음 보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아도니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지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 혹은 그 여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죠. 한 번도 사냥을 하지 않던 베누스는 이제 갑자기 사냥꾼이 되어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녀는 하늘도 멀리했으니 아도니스가 하늘보다 더 좋았던 것이다. 야, 멋진 표현이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하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아름다움만 가꾸던 베누스가 이제는 디아나처럼, 사냥의 여신인 디아나처럼 옷을 동여매고 허리띠를 메고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사냥하는 장면을 막 쫓아다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그림이 이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큐피터가 여기 몸에 상처를 냈죠. 처음 보는 아도니스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인지 사냥인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스가 이제 베누스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잠이 들려고 합니다. 그때 베누스가 젊은 아도니스 자신의 연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인생의 조언을 해줍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요즘 취직도 힘들고 너무나 살기가 막박한데, 자, 우리 시대의 아도니스들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요. 오비디우스가 이 베누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치는 것들에게는 용감하십시오. 그러나 대담한 것들에게 대담한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젊은이여, 무턱대고 덤비지 마시고 도망가는 동물만 잡으러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몸을 돌려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야수들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슴이나 토끼나 잡으러 다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도망갑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자나 멧돼지나 야수들은 절대로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괴물들은, 그 야수들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달라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야, 이 이야기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오비디스 같은 사람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야수에게 공격을 당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데 젊은이들의 속성이 뭐죠? 절대로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교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베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멧돼지나 사자한테는 싸움을 걸지 말고 토끼나 잡으러 다니라 그랬는데 이 아도니스는 멧돼지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멧돼지에게 밟혀서 죽게 됩니다. 요즘 도심에서 멧돼지가 자꾸 출몰하고 있는데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세요. 사슴이나 토끼가 있으면 잡으러 다니시고 멧돼지가 오면 그냥 도망가세요. 왜? 아도니스처럼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죽고 나자 그 피가 땅을 적셨죠. 그 땅에서 꽃이 하나 피어 올랐으니 그 꽃이 바로 아네모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란 뜻이죠. 바람에 흩날리고 곧 떨어지는 그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이 아네모네 이야기가, 변신 이야기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과연 변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요, 저 같은 교수들, 선생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비디우스는요, 사람의 변성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임금 넘기는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실레누스는요, 바쿠스, 그러니까 포도주의 신이죠. 친구입니다. 실레누스.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쉬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저분이 바로 실레누스입니다. 이 실레누스가 행패를 부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실레누스를 잡아다가 미다스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잡아왔다. 그랬더니 이 미다스 왕이 참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은 바쿠스의 술친구이기 때문에 바쿠스에게 넘겨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이제 바쿠스에게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쿠스가 얼마나 좋아요. 자기 술친구를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미다스에게 상을 내립니다.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다스가 어떤 상을 요구하죠? 만지면 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만지면 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다스는 신이 났습니다. 책상을 만지면 책상이 금으로 변하고 침대를 만지면 그 침대가 금으로 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다스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빵을 드는 순간 그 빵이 금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포도잔을 딱 들면 그 포도잔이 모두 금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번쩍이는 저주에서 구해 주소서. 그 황금의 저주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쿠스 신이 한번 용서해 줍니다. 그렇다. 자네가 그렇게 번쩍이는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리디아의 수도 사르데스에 가서 그 강에서 몸을 씻어라. 그러면은 만지면 금이 되는 그 현상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 있는 사르데스로 가서 그 강에서 몸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실컷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이 사람이 이런 교훈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폴로가 음악을 연주하는데 괜히 미다스가 그 옆에서 말참견을 합니다. 뭐라고 말참견하죠?
네 가지 사람보다 더 이 신보다 훨씬 더 음악을 잘할 수 있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미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폴로가 화가 나서 벌을 냅니다. 뭐로 만들죠? 당나귀 기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발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임금님 앞에서는 말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못하고 숲으로 가서 땅을 파고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갈대가 피어올랐고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귀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로 왔는데요. 각자의 운명은 각자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비디우스가 흑해에 가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세 신이 있습니다. 유피테르, 넵투누스, 플루토입니다. 특별히 플루토는 지하 세계의 왕이죠. 그런데 그 지하 세계의 왕에게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플루토가 사랑의 화살을 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요정인, 숲의 요정인 프로세르피나를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플루토가 프로세르피나를 납치를 해서 지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없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다가 아무리 돌아다니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유피테르한테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자기 남편이죠. 빨리 우리 딸을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유피테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프로세르피나는 여왕으로서 그림자들의 세계, 지하 세계에서 여왕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찾아다니냐? 또 말합니다. 우리 사위 플루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지하 세계의 왕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지하 세계에 있고 어둠의 그림자의 세계에 있지만 그는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비디우스가 지금 흑해 연안에 쫓겨나 있지만 그는 왕 같은 삶을, 문학의 승리를, 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결론 부분으로 접어듭니다. 피타고라스 입을 통해서요. 이제 오비디우스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본성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변해가야 할 본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말랑말랑한 밀랍이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이전 상태를 유지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똑같은 밀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밀랍처럼 사람의 본성은 형태는 변해가지만 안 내용은 거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이제 한 해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우리 인간 삶의 변화와 견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생에 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젖먹이처럼 부드러워 싱그럽고 또 물이 오르지만 연약하며 무르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뭇잎에서는 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10대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여름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아르침볼도가 여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은 어떤 시대인가요? 여기 계신 젊은 청중들이 바로 그 여름의 시대를 보내고 있죠. 봄이 지나가고 나면 건강해진 한 해는 여름으로 넘어가 힘센 젊은이가 됩니다. 어떤 나이도 이때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이때보다 풍요하지 못하며 그 열기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것이죠. 바로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젊음의 열기가 사라지고 나면 그 뒤에 가을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성숙하고 원숙하며 시기적으로는 젊은이들과 노인의 사이에 있고 관자놀이가 희끗희끗한 계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어떤 계절이 닥칩니까? 겨울의 시간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노년인 겨울이 떨리는 걸음걸이로 비틀거리며 다가온다. 머리가 다 빠졌거나 남아있다면 백발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이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야 하느냐?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변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육신들도 이렇게 언제나 쉴 새 없이 변하며 과거의 우리나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몰포시스,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변해가야 하느냐? 그대는 황소는 밭을 갈게 하되 늙어서 죽게 하라. 황소를 잡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은 소름 끼치도록 북풍을 막아주는 무기를 대주게 하고 암염소들은 젖을자라고 가득 찬 젖통을 내미게 하라. 그물과 올가미와 덫의 속임수는 집어치워라는 것입니다. 새를 잡기 위해서 끈끈이를 가지고 새를 속이지 말고 깃털로 사슴을 몰지 말고 미끼로 힘없는 고기들을 잡지 마라. 해로운 짐승은 죽이되 그것들을 죽이기만 하라는 겁니다. 해로운 일하면 그것을 죽이기만 하라. 근데 그것을 입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에 손을 대지 말고 정결한 양식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변해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린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욕망에 사로잡히고 배신을 당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몸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가을을, 우리 인생의 겨울을, 비틀거리며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의 우리가 미래의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고 정결한 음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그가 후세 사람들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리스와 로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